예. 우리 여기 포도밭에 경영하고 계신 박보생 전 시장님 소개 말씀을 이 포도밭의 내력에 대해서 잠깐 듣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밭에 이래 방문해 주셔서 모두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한금알 농법으로 박기현 회장님께서 마침 이 밭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밭은 김천에서 사인 마스카스를 가장 제일 먼저 했는 밭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14년생인가 이래 됐을 거예요. 우리 김천에서 여봉길 씨, 계정의 신동섭 씨, 제하고 이래,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일본에서 도입해가지고 그때 심은 밭인데, 이게 한 14년생 정도 됐고, 원래 이 밭에는 캄벨부터 해서 다노네트, 세레단 이래가지고 오만 포도를 해서 계속 포도만 농사 짓던 밭입니다. 짓고 좀 폭이 2m 50으로 좀 좁은데, 옛날에 캄벨 농사 짓던 거를 시설을 다 철거하고 다시 하려고 하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이래서 캄벨 농사 짓던 그 자리에다가 포도만 뽑아내고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때는 2m 50만 넓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상당히 후회스럽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포도에 아주 건의자이고 전국을 다니면서 교육을 하시는 박기현 회장님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교육이 포도 농사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전 시장님 농장에서 이렇게 포도 샤인마스켓 강의를 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포도가 불을 뗀 거나 불을 안 떼고 비가림을 한 거나 다 이제 순이 나와 있죠.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우리 이 밭에 포도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 밭에 있는 포도가 심줄이 안 빨갛다는 걸 아시겠죠? 자세히 보십시오. 심줄이 그래 안 빨갛죠? 예. 그런데 우리 밭에 있는 포도들은 요 심줄이 빨개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연맥이. 그리고 손바닥처럼 여기 연결되는 부위가 연맥이 중심에 빨갛게 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 덥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기나 말기나 벌써 여기에도 이미 이렇게 오그러진 것들이 나와요. 잎이 오그러지고 뒤틀린다 소리고, 이렇게 오그러지는 거는 우리가 일본에서 들어올 때 뭐라 그러냐면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쓰죠. 바이러스가 아니고 가리 가다 고온 열상에서 오그러진 거예요. 그럼 그걸 결국 얘는 직사광선의 온도가 높아서 그런 게 농자들이 많아요. 직사광선. 그러면 우리가 포도하우스에 투과율이 높은 비닐을 씌우면 망한다. 그러면 잎이 진녹색은 뭘로가 에너지로가 만드느냐면 질소의 에너지를 소화시켜서 잎으로 가져와서 아미노산 단백질이에요. 뿌리에서 근권 미생물이 소화시켜서 가져온 영양소를 잎으로 왔는데, 이 잎 속에 영양이 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방울이 맺죠. 자기가 먹었던 걸 토해낸 거 보시죠. 눈물 흘린다는 말을 표현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먹은 걸 토해내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굶어서 토해내는 겁니다. 그 말은 낮에 먹었던 영양소는 탄수화물 만들어야 돼요. 탄수화물 주재료는 근권 미생물이 소화시킨 질소분. 이 질소분은 다른 유기체나 미생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안 줘서 없는 경우도 있고, 줬는데 얹으면서 다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겠습니까?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가져와서 이 포도밭에 줬다. 미생물이 좋은 거 맞죠? 포도밭에 주면 덕이 되기도 하고 또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덕이 되기도 하고 독약이 된다. 그러면 생육 과정에서 우리가 비료를 뺄 때는
덕이 돼서 보약이 될 거고, 생육 중에 질소를 많이 가져가야 될 부분에 기술센터에 있는 미생물을 줬을 때 덕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다른 작물에 다 비유해보니까 겨울 하우스 고추에 미생물 2번 주니까 고추가 폭삭 망해버려요. 잎이 살이 빠지고 노랗게 돼가지고 장애가 일어나더라. 그럼 우리는 기술센터에 주는 미생물을 갖다가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포도가 익을 때 돼서 내 포도밭이 질소가 많다. 그럼 질소를 빼야 되겠죠. 그때는 미생물을 줘갖고 질소를 빼버리면 당이 올라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육에 왕성하게 자라야 될 시점에 미생물을 줬다. 그러면 미생물이 먹이가 제일 큰 게 뭡니까? 탄수화물, 설탕물, 그죠?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유기물. 요 채노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소화시킬 때 방구르게 가스가 나오겠죠. 그럼 뭐가 없어졌나요? 탄수화물이나 질소가 없어졌죠. 그 영양이 없어지면 잎 속은 잎에 탄수화물 생산을 못해요. 주재료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비료는 토양 분석 결과에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과다되어 있으면 그건 그렇게 줄 생각을 많이 안 해도 돼요. 일정 양만 어느 정도만 공급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포도나무가 가져가야 될 비료량, 최소치와 최고치, 최소치와 최고치. 예, 비료가 작은 거는 뭐이고 많은 거는 뭐이냐는 거죠. 포도가 제일 병이 많이 나오는 비료량, 그리고 제일 병이 없는 비료량, 이걸 계산해 보면 포도가 제일 병이 많은 거는 0.6에 이시에서 0.82 일액을 잘 많이 맺더라. 물방울이 제일 많이 맺더라. 그 물방울이 떨어지면 시장님 전에 캠벨 해보시죠. 화진이 나오죠. 분명히 꽃이 피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도 알 쬐끄만 거 남아있고 어떻게 돼? 흘러버리겠죠. 홀라당 흘러버리죠. 그건 뭐냐, 요 물방울이 떨어져서 포도송이 그 꽃 피고 그 가는 줄기 있잖아요. 포도 꼭지, 포도 알맹이 꼭지, 거기에 이 일액의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가 이게 발라진 거죠. 묻은 거죠. 그러면 그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는 곰팡이균이 발생해서 나무를 살갗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 분명히 꽃이 잘 피고 됐는데, 어제 지베린 담간 거는 괜찮고 한 이틀 어쨌든 늦가 담간 거는 홀라당 흘러버린 거 있죠. 그것들이 살균력을 가져서 균을 잡아줬거나 물을 뿌려서 씻거나 일액을 안 맺거나 이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일액을 안 맺는 이 식값은 1.2가 넘어가야 되더라는 거죠. 비료량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식값이 약 1.8에나서 2.23까지 나오거든요. 1.8에서. 그러면 지금의 계절의 이 식값을 보면 4월 15일 기준에 하우스가 2.1이 맥시만이거든요. 제가 정해놓은 방식이. 그럼 이것도 비가림이지만은 작게 환기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하우스나 동일하다는 거죠. 하우스나.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는 높지 않아도 부를 때가 가온을 재배해가 지금 이렇게 키워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봄에 일찍이는 나오면서 순이 잎이 많이 뒤틀린 게 없어요. 우리가 보는 이 이파리 여기 뒤틀렸죠. 그럼 여기에 장애가 입은 거예요. 잎이 꼬글꼬글하게 된 거는 요 자체가. 그러면 잎이 한 장 두 장 커가면서 보면 요 놈이 장애 입었으면 요 놈도 장애가 나타나요. 그럼 요 놈이 나타나면 요 위에 놈도 따라가 보면 장애 나타날 수 안 나타날 수. 그럼 요 복판에 있는 요 복판에 있는 힘줄이 땡기 들어가면 장애예요. 그거는 장애 중에서 햇빛에 강해서 쪼이는 장애 있고, 비료가 값이 잘못돼서 일어나는 게고, 두 가지를 분류를 하는데, 햇빛이 강하게 내리 쪼이면 자기가 견뎌야 되는 함수량보다도 함수량이 부족하면 열상을 입어요. 온도 열상. 그거는
광룩수에 해당하는 거죠. 빛의 양. 그래서 우리가 4월 초부터는 35% 차광망 씌우라도 그래야 하거든요. 차광망을 씌워서 빛의 양을 줄여주면 이식값을 그 양만큼 조금 올려주면 되는 거죠. 0.5 정도 이식값 올려주면 돼요. 햇볕을 차단해주면 여기에서 잎에서 수분을 증발하는 양이 조금 차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시량을 0.5 정도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닐류만 본다면 투과율이 너무 좋은 직사광선이 좋은 비닐류가 포도에 안 좋더라. 비닐류 한 가지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료량은 겨울에는 제일 좋은 수치가 2.7 정도, 봄에는 2.1 정도, 여름에는 1.8 정도. 근데 이 기준값이 1월 15일에 2.7, 4월 15일에 2.1 하우스에, 그 다음에 노지에는 4월 15일에 2.5, 그 다음에 여름에는 공이 1.8의 이식값. 근데 1.2 이하가 되면 여기 일액이 물방울이 많이 맺어가지고 장애가 있더라. 그러면 포도 잎은 진녹색으로 펴있는 게 제일 좋다. 안으로 오므려지면 잎 두께가 얇은 것이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면적이 좁다가 보니까 이 경사도가 좀 심합니다. 약 45도 정도 이상으로 경사도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아랫잎이 많이 쳐져. 여기서 이 아랫잎은 위로 걷어 올려줘야 됩니다. 이거 꼭 지금 걷어 올려줘야 되지. 이 잎을 안 걷어 올리고 두면 이 잎이 광합성을 적게 해요. 잎을 걷어 올려야 됩니다. 포도 각도가 누우면 위로 많이 잎이 올라가고, 포도 잎이 각도가 서버리면 아랫잎이 많이 생겨요. 그럼 위에서 같이 먹어야 되지, 아래쪽에서 이렇게 쳐져 버리면 이 이파리가, 처진 이파리들은 영양 생산을 적게 하기 때문에 영양을 적게 땡겨요. 잎이 햇볕을 안 받으면 영양 생산을 적게 해주겠죠. 적게 해주면 적게 가져와요. 뿌리에서 안 준다는 거죠, 원리가. 그래서 우리는 봄에 눈 나기 전에 목면 시비해라. 그래야만이 몸을 부풀린다. 몸을 부풀리면 우리가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물이 줄줄 새죠. 그 물이 새는 거는 가을에 전정이 늦어서 그렇다. 그래서 가을에 하우스에는 60~70% 단풍이 들었을 때 전정을 해라. 막 전정해라. 노지 같은 경우에 노지 비가리면 70~80% 단풍이 들었을 때 막 전정을 해라. 늦어도 12월 말 안에 전정을 끝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야만이 봄에 물이 적게 샌다. 그래야만이 눈이 힘있게 나온다는 거죠. 물이 줄줄 새면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을에 단풍 들이기도 중요하고 전정도 중요하고, 봄에 눈 나기 전에 나무를 맹물을 뿌려 가지고 물을 뿌리가 눈을 부풀리가 눈을 터뜨리라. 그런데 이 하우스에 불을 떼기 위해서 가온을 먼저 해야 되냐, 물을 먼저 뿌리야 되냐. 가온하기 한달 전부터 위에다가 물을 뿌려가지고 나무를 부풀려야 돼. 이렇게 부풀려야 돼. 그래야만이 눈이 동시에 나오는데, 나무를 부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불을 가온을 하면 눈이 띵박띵박 따로따로 나와요. 나무발로. 가온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하우스를 어느 정도 온도 관리가 되기 때문에 나무를 갖다가 미리 나무 목대에다가 위에다가 쿨러를 가지고 물을 뿌려서 몸통을 부풀려라. 그리고 온도를 가하면 눈이 동시에 빨리 나옵니다. 그러면 연료를 절약할 수 있겠죠. 남들보다 빨리 나오니까. 그리고 눈도 균일하게 나온다. 이게 편차가 없고 균일하게 나온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라면 하우스에서 순이 나오가 이게 이제 꽃이 피고 있는 이게 꽃이 피고 거의 지고 있는 상태인데, 일부 농가에서는 노지에는 아직까지 순이 나오는 상태죠. 아직 꽃이 안 피고. 그 작물들이 지금 순이 나올 때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활용을 하냐면, 잎에서 영양을 가지고 뿌리로 내려가면서 그 관을 연결해줘요. 뿌리로 이 관을 연결할 때 잎에서 균일하게 내려가려면 연면시비를 해줘서 균일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나무 가지가 편차가 없습니다. 균일하게 된다. 그래서 봄에는 연면 시비를 자주 해줘야 에너지가 같아져요. 연면 시비를 자주 안 해주면 편차가 생기더라. 그래서 연면 시비 하라는 거고, 그 연면 시비에 그 맹물을 안 뿌리고 할 때는 7일 만에 한 번, 7일에 한 번, 7일마다 한 번 정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물을 뿌리면 더 자주 할 수 있다. 물을 뿌린다는 것은 성장 속도를 좀 빨리 해주는 거죠. 그 대신 우리가 물을 뿌리고 영양제를 안 치면 가지가 늘어져 버려요. 잎이 얇으면. 그래서 요 절간을 좁히려면 연면 시비를 자주 해주고 설탕량이 조절해줘요. 그 잎 속에 뿌리에서 소화시킨 탄수화물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 나무들이 그 에너지가 그리 강하지는 못해요. 힘이 약해요. 그 힘이 약하다 소리는 잎에서 내려가는 양이 잔뿌리 발달로 그리 많이 못 시킨다는 거죠. 잔뿌리 발달로. 그래서 비료를 생산을 많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면 시비에서 그 영양으로서 에너지를 도와주면 뿌리나 모든 힘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 봄순이 강해야만이 포도 알이 커져요. 꽃피고 20일이 세포분열. 그 다음에 잎 두께가 과를 키우는 힘이 되고 잔뿌리의 발달이 된다는 거죠. 잔뿌리가. 잔뿌리의 발달량만큼 우리는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잔뿌리 발달. 그래서 이 포도가 지금 자라고 있는 오늘 4월 29일 현재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 노지한 분들은 이게 이제 고온기로 가는 상태에 되고, 지금 이 하우스에도 앞으로 고온기에 가는데, 요 상단에 있는 이 이파리, 요 이파리는 힘줄이 빨개지고 있어요. 요 이파리는. 요 이파리는 지금 벌써 힘줄이 빨개지고 있어요. 보이는가요? 네. 힘줄이 빨개지고 있죠. 그러면 이 가원에서는 농장에서 지금 우리가 질소가 많으냐, 가리가 많으냐, 인산이 많으냐, 이 이제 분간을 한다면 잎이 진녹색이 그래 강하지는 않아요. 이거보다도 질소량이 더 많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보다. 그래야만이 여기에서 더 우리가 생산성을 더 확대할 수 있다. 질소량이. 그리고 지금쯤이면 이파리가 두꺼워서 엠보싱이 나와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마디 간격이 그래 늘어지는 않습니다. 마디 간격이 그래 많이 늘어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얘가 많은 거는 약 20cm 정도 나오는데 평균만 15cm 내외. 그렇죠. 어느 정도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라는. 그리고 이제 잎은 확보가 다 돼버리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잎 두께밖에 없어요. 잎 두께를 유지해주면, 잎이 두꺼우면 아직까지는 포도 알이 길어진다. 종방향으로. 그리고 잎이 두꺼운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면 종과 형이 동시에 자라거든요. 그럼 우리가 포도 잎 두께를 얼마나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료량을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 그거를 대사적용을 원활하게 시키는 게 우리가 그 지금 하는 황금을 그 연면 시비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노지 포도나 하우스 포도에서 이파리가 오글오글 털어지는 거 있죠. 그것들은 질소 부족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다. 질소 부족 가리 가다 고온 열상. 그래서 고온 열상을 막으려면 그 비누리에서 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농장이 선 위치가 직사광선이 너무 강하거나 그런 것도 문제 있다. 그래서 비누리가 약간 우중충한 것들이 농사 더 잘 됩니다. 우리가 원했던 양보다도 빛이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포도가 장애가 없더라. 그런 부분. 그래서 앞으로는 포도가 나무가 하우스에서 필요한 양의 광량도 우리는 찾아내야 되거든요. 룩서 빛의 양, 조도량을 측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도계와 적외선 온도계로서 이 근총처럼 생긴 게 딱 당기면 되는 게 뭐 4, 5만 원밖에 안 해요. 인터넷에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이파리 온도를 재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우리 밭에서 바이러스 올라타는 거 있잖아요. 그럼 바이러스는 병이 아니에요. 가리 가다 고온열상, 그건 맹물 아침 저녁으로 뿌려주고 골드그린 골드 할라 연면십에 좀 다 풀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일본에서 건너올 때 이름도 성도 없는 바이러스를 달고 오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잘못된 건 우리나라에서 수정해가 써야 되겠죠. 우리가 부엌칼 안 들면 어떻게 하냐면 사가지고 갈아 쓰죠. 그죠? 부엌칼이 안 들면 갈아 쓰고, 낫을 샀는데 낫이 안 든다, 풀이 자라니까 깎인다, 그러면 갈아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서 사이마스게치 건너건 농업의 기술이 건너듯 그걸 갖다가 잘못된 거는 한국형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어야 되겠죠. 그래서 생육 중에 잎이 색깔을 보고 분류를 아주 잘해줘야 됩니다. 잎 두께가 얇으면 오므려지면 이렇게 오므려져요. 잎이 두꺼우면 앞면이 살이 찌게 되면 이렇게 뒤집어져요. 어린 잎들은 살이 찌면 안으로 오므려지고, 다 큰 잎은 살이 찌면 펴지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는 어린 잎이 펴지고 있죠. 그럼 어린 잎이 펴지면 얇은 걸까 두꺼운 걸까요? 얇은 거죠. 근데 요런데 순들이 보면 나오다가 힘없는 거는 바로 펴져요. 그러면 이제 요건 뭐 안 쓰이는 순이니까 하나 따보겠습니다. 요 순을 하나를 땄는데 이 파리가 꼬글꼬글해졌죠. 그럼 얘도 벌써 나오자마자 장애 입는 거죠. 열상을 입었어요. 잎이 털어져 버렸죠. 어쨌든가요, 복판 심줄이 작아질 거라 그랬죠. 복판 심줄이 짧아져 버렸죠. 요게. 그 다음에 요 놈도 한쪽을 털어져 버렸죠. 기형이 돼 버렸죠. 그럼 또 요 놈도 또 털어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놈은 나오자마자 완전히 빼딱하게 털어져 버렸어요. 나오자마자 털어져 버려, 이게 이파리가.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제일 처음에 나올 때 여기에서는 많이 안 털어졌어요. 이 잎에서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이 잎파리에서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 그 말은 이 나무가 먹고 있는 희비량과 온도 균형이 안 맞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이파리들은 가면서 복판 힘줄이 땡기 들어가거나 어떠한 일이 생기고, 그럼 잎이 이렇게 비추봤을 때 힘줄이 붉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돌포도가 나오겠죠. 작년에 우리 시장님 솟굴 때 알이 짜자는 거 땡글땡글한 게 안 나오던가요? 일 안 했어요. 잔알 박히는 거. 예, 잔알 박힌 거. 알이 조그만하게 안 크는 것들, 그것들은 고온열상이나 가리 가다 고온장애에서 발생합니다. 생장점에 여기 세포가 이 세포들이 파괴돼 버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알들이 파괴되는 것들이 주 원인들이 우리가 현상이죠. 지금 이제 요 송이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제 지베린 처리하면 요 한 개 뗍니까? 한 개 떼고 두 번 처리할 때는 만자 떼고. 예, 이게 힘이 강하면 어깨 송이를 두 개 해가지고 2kg짜리 만들게 돼요. 한 가지에 최고 많이 딴 사람이 1kg 4송이를 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만 더 강하게 만들면 잎의 두께에 따라서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도가 원하는 양에 지금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서도 작은 잎이 한 개 돋아났는데 요 놈이 지금 완전히 털어져 버리죠. 까베기 돼버려. 그러면 여기서 까베기가 된다는 소리는
이 가원에서 지금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장애가. 그 장애가 원인이 전체적으로 보면 잎의 힘줄이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잎이 노란빛을 띠고 붉은색을 띠면 이 가원에서 토양 분석했을 때 인상가리가 과다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상가리가. 그러면 매년 우리가 퇴비를 계속 끊임없이 준다는 거죠. 퇴비를. 그건 퇴비 속에서 우리가 뭐가 많을까요? 질소분은 퇴비가 그리 안 많습니다. 인산가리 요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우리나라의 토양들의 토양 분석표를 다 보다 보니까 인산가리가 과다돼 가지고 실패하는 게 주 원인이 우리 포도에서 화진 현상, 그 사이마스케스에서 바이러스 바이로드, 그리고 포도알은 노랑하니 빨리 돼가지고 익지 않는 거,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복숭아에 가리 가다되니까 복숭아가 물러지고 복숭아가 낙과가 많이 되고 보구리가 없고, 제주도 밀감도 하우스에 있는 밀감들이 다 여름에 쪼개져 버려요. 그럼 가리 가다 고온열상이 되면 과피가 자라지 않더라는 거죠. 과피가 안 자라더라. 그래서 이 종류들이 과일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더라. 그래서 토양 분석표에 인산가리가 많을 경우 인산가리를 최대한 줄여서 사용해라. 그런다고 질소분을 너무 많이 쓰면 또 어떻게 되느냐. 질소 과다로 인한 지베린 과다 증상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지베린 과다된 거는 알맹이가 이렇게 잘 크다가 알맹이가 안 크고 멈춰버리고 포도 꼭지가 굵어지면서 알이 흘러버려요. 우리가 지베린 과다돼가지고 알이 흐른 분 안 계십니까? 알이 크다가 안 크는 거.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지베린 과다. 그 해보셨는가 봐요. 한번 해보셨어요? 알이 크다가 알이 잘 크다가 알이 안 크고 멈춰버리고 알이 몰캉몰캉하고 새파랑이 후 쏟아져 버려. 포도 꼭지가 굵어져 버리고 영양이 차단돼 버려요. 지베린 과다된 것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질소만 계속 쓰니까 지베린 과다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인산가리가 높더라도 우리 포도에서는 21- 복합비료나 18- 성장 N 질소량이 가진 비료를 좀 주는 것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질소만 너무 다른 과실에서는 질소를 줘도 장애가 없는데 포도에서는 지베린 질소 가다를 갖다가 질소 부족을 갖다가 인산가리 가다를 풀기 위해서 질소만 쓰니까 장애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21- 복합비료나 그렇지 않으면 성장 N,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관주형 비료 20짜리 인산가리가 높은 숫자 그런 것들을 좀 줘서 약간의 색을 너무 진녹색이 말고 약간 연한 색을 좀 가져가는 게 좋다. 그 수치는 잎의 색을 수치는 정확하게 못 찾아냈는데 엽색을 칼라 차트로 가지고 맞춰내는 방식만 만들어내면 우리는 아주 편리하게 할 건데 엽색을 가지고 아직까지 분류를 못 시켰습니다. 엽색을. 그러면 칼라 차트가 있다면 우리가 엽색을 1번을 맞춰라, 2번을 맞춰라, 3번을 맞춰라 이렇게 맞추면 아주 편리할 건데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기술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계절의 이식값은 2.0 이하.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시가 2.6이 나왔기 때문에 계절의 이식값보다 높다. 높아서 이런 장애가 일어납니다. 계절 이식값보다. 그런다고 계절의 이식값보다 높은데 그러면서 엽색은 붉은 빛이 띈다. 진녹색이 아니고 쉐입들이. 그럼 진녹색이 띄고 있다는 거는
질소 부족 가리 가다 고온열상이 발생해서 저 입구에 들어오는 쪽에 보니까 잎이 오그러진 것도 있더라는 거죠. 잎이 오그러졌다. 그 말은 여기 농장에서 앞으로 우리가 시비를 할 때 질소가 많은 쪽으로 시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되겠느냐? 그런다면 100평당 1kg에서 한 3kg 정도 내외를 우리 물을 주는 양에 비례해서 이식값을 좀 조절해 주면 된다. 그런데 요소를 줬을 때는 바로 이식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소는 암모니아태 질소는 중성이 돼서 질 상태로 토양에 결합했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안 나타난다는 거죠. 암모니아태 질소는. 그래서 이식값이 낮다고 해서 계속 비료를 너무 많이 줘서 장애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래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로 갈수록 잎이 진녹색을 가지고 있어야 더위를 안 타는데, 진녹색이 아니고 잎이 오므러지고 힘줄이 빨갈 때는 우리가 요소 비료를 적절히 잘 줘서 잎을 두텁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위를 안 탄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물을 주면 포도나무가 물을 먹겠죠. 그런데 얼마 못 먹어요. 조금밖에 못 먹어요. 왜? 잎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농도만큼 먹고 그 이상은 일액으로 뱉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물을 줬는데 우리 포도나무가 물을 먹었을 것이다, 열매가 클 거다, 그거는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물은 똑같이 주는데 우리 포도가 작다, 물은 보통 줬는데 우리는 더위를 탄다. 이 말이 잎 속에 탄수화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탄수화물이 주재료는 잎이 까매지려고 하면 진녹색을 되려면 그거는 금급 미생물이 소화시킨 질소분이겠죠. 그래서 질소분은 상당히 좋은 비료긴 하나 너무 과다했을 때는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使용량을 적절히 해야 된다. 적절히 해야 된다는 그 말 자체는 맞으나 얼마를 해야 된다는 기준을 잡기가 아주 묘합니다. 토양 분석표에 질 상태 질소가 분석이 되고 우리 분석표가 없습니다. 질 상태 질소 분석표가 없기 때문에 그 양을 갖다가 조절하기 상당히 우리가 이거냐 이 나누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엽색이 진녹색이냐 뭐 연녹색이냐 연황색이냐 연갈색이냐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되죠. 그 진녹색이 좋다. 그리고 잎이 살이 쪄서 볼록볼록하게 이 바닥에서 엠보싱이 나와야 되죠. 그럼 지금쯤이면 이 잎은 엠보싱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쯤이라면 엠보싱이 나와야만이 이 포도는 다수확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지금의 엠보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했던 다수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식값은 높습니다. 뭘까요? 잎은 진녹색이 아니고 이식값 높으면 뭐겠습니까? 남은 건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이죠. 그 외 비료들이 많다는 거죠.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러면 이 이파리들이 지금은 노화된 잎이 안 보이는데 좀 지나면 여기에 있는 잎을 따버린 것 같아요. 아래쪽 이파리를 모엽을 따버렸어요. 그죠? 작은 잎들을 따버린 것 같아요. 가까이 열은 것 이파리를. 없어요. 여기서 여기 작은 것들이 없어. 아래쪽 이 안에 지금 작은 것들 이파리가 없어. 다 따버렸어. 작은 잎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게 표가 나거든요. 작은 잎들이 요래 작은 잎들이 살이 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요 아래에 작은 잎이 없고 요 위에 잎인데 영양이 부족하면 요 잎들이 제일 먼저 표시를 해요. 요 잎들이 아랫잎들이 그 아랫잎의 색깔을 보고 우리는 비료의 양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요 잎이 통통하게 살을 찌 않아야 돼요. 요 이파리.
근데 살이 빠지고 노래지고 뭐 이상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의 대다수 질소 부족으로 보면 됩니다. 물론 과습에서 나빠지는 것도 있어요. 과습에서. 그러나 요 아랫입이 제일 아랫입이 이상하게 살이 빠지고 오므러지고 노래지고 뭐 어떻게 되는 것들은 거의 질소 부족으로 많이 간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랫입 이거를 우리는 철저히 살펴야 됩니다. 요 이파리가 통통하게 살이 쪄서 엠보싱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이파리가 엠보싱이 안 나오고 지금 위에 있는 잎도 잎은 빠글빠글하게 생겼는데 엠보싱이 아닙니다. 이건 엠보싱이 아니래요. 그리고 잎이 연하고 진녹색이 안 되기 때문에 비료가 부족한 형태로 계속하고 있다. 이 시는 높은데 비료가 부족하다. 그러면 조금 지나면 이 밭에서는 가리 가다로서 생육이 지연돼요. 생육이 빨리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연된다는 거예요. 공기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적기에서 수확을 할 수 있는 적기가 뒤로 밀리겠죠. 빨리 따야 되는 뒤로 밀려요. 그래서 빨리 조기 수확하기 위해서 봄에 불을 떼고 한 가지에 굵은 가지는 지금 2송이를 달고 가는 가지는 1송이씩 달고 이런 형태로 지금 해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은 포도 알맹이 개수를 과일을 키우면 송이 무게가 늘어나겠죠. 그럼 지금 시장에서 제일 비싼 가격 받는 포도 송이의 한 상자에 몇 송이, 한 송이에 키로, 이거를 계산해서 생산해야 됩니다. 이제는 소비자가 제일 좋아하는 거, 공판장이 제일 비싼 시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의미대로 생산해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일 최차 조건이 당브릭스 18브릭스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18브릭스 당브릭스 당브릭스를 높게 해서 생산해야 되는데 당브릭스는 누가 만들겠습니까? 잎이 두께라는 거죠. 잎이 두꺼워야 되는데 잎이 두께가 얇은 거는 당브릭스가 안 나온다는 거죠. 잎이 두께가. 그러면 지금부터 이 뿌리가 대사작용을 할 수 있도록 잎을 두껍게 지상부에서 연면십에 꾸준히 도와줘야 되는데 연면십에서 황금을 얹고 해서 설탕을 사용하는데 이 설탕이 샤인머스켓 포도에서는 포도송이 여기 줄기에 묻으면 그 설탕이 말라서 곰팡이 피면 끄름이 생겨요. 그래서 포도 알맹이가 녹도 알만할 때 이후에는 설탕을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봉지를 싸고 나서는 설탕을 쓰라 그러거든요. 봉지를 싸고 나서. 봉지고 싸고 나서는 설탕을 써도 되나, 봉지 싸기 전에는 우리가 포도 알맹이가 녹도 알만할 때까지 쓰고 쓰지 마라. 그 다음에 봉지 싸고는 사용해라. 그리고 비료는 충분하게 줘야 되는데 측정기로 측정해서 줘라. 수분은 35에서 45% 제일 좋다. 수분은 35에서 45%. 35에서 45%. 그 다음에 비료 이식값은 여름에 최고 더울 때가 1.8 이하. 그럼 제일 적을 때가 1.2 이상으로 만들어야만이 질병이 안 생겨요. 우리가 포도에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녹균병인가요? 녹균병, 흰가루병, 잿빛곰팡 이 세 개 생기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노지 비 가리면서 중간에 비 맞는 부위 있죠. 그 병이 오죠. 비를 맞으면 그 약을 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약을 쳐야 된다고요. 아니 여기 비 맞아가 병 생기는데 왜 약을 쳐요? 녹균병, 흰가루병 이거 비 맞으면 생겨요. 노지에. 근데 그 약을 왜 치냐고. 덕도 없는 일에. 오래 가면 별로 뭐 영양도 없는 들고 가면 뭐하냐고. 차라리 그건 날아가더니 말았더니 여기 그 돈과 요 비료 주면 되죠. 잎 두께가 얇아서 생겼는데 그놈한테다가 설탕을 세게 접으면 그 죽고 새카만 병이 안 와요. 먹을 게 없으니까 생긴 병을 갖다가 뼈가 생긴 놈을 갖다가 그걸 약을 살기에 치고 있고 힘을 빼고 있고
아, 그거 이파리 없으면 요 안에 그 두껍게 만들면 되지. 말 같은 소리야. 안에 그 두꺼우면 다 익하지. 아이, 바보들은 바보 짓을 골라야지. 아니, 작년에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약 치지 말라고 뭐 하다가 되면 뭐 보기 싫으면 잘라도 되고. 아, 거기 이파리가 벌레가 균이 달라들어가 반쯤 묵었다고 해서 안에 병은 안 하거든요. 안에 이파리가 비 안 맞는 이파리들은 요 중간에 통로 여기 비 맞는 자리만 흰가루병을 하고 잿빛곰팡이 하고 녹균병 하거든요. 잎 두께가 얇아지면 첫째 일액을 맺어가지고 일액에서 나온 아미노 단백질에 의해서 온 게 잿빛곰팡이. 얇아지면 흰가루병 오고, 얇고 가리가 많으면 녹균병이 오고, 이 세 가지는 비료가 부족해서 온 거잖아요. 요소가 부족해서 온 병을 갖다 요소를 주면 되지. 뭐 한다고 이거다 약을 치고 나자빠지냐고. 아니, 말라 죽을 때까지 일을 할 건데, 그게. 다 말라 고실러 죽을 때까지 일을 할 거예요. 약을 친다고 그 붙들어 놓는다고 일하나? 석회 보르덱을 치가 돌덩이를 만 돌이 일을 하는 거 봤습니까? 석회 보르덱을 치면 돌이 되고 돌이 단단하게. 석회 보르덱을 치면 단단하게 돌덩이를 만들어놨는데 별로 턱도 없어요. 그 돈들이가 시작까지 하는 돈, 차라리 여 밑에 비료 주갖고 안에 남은 이파리 통통하게 살찌나 뭐 뿌리가 일을 하지. 앞바닥에 굳은 잎은 일 못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파리가 구두가 경화된 거는 일을 못한다. 잎이 구두가 경화된 건 일을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 여기 한두 장 살리나 보이. 여 안에 이파리 밑에 그 말라주고 올라오죠. 포도 밑에 이파리 말라주고 올라오잖아요. 또 누렇게. 그거는 같은 일이에요. 예. 그래서 잎이 부드럽고 살을 쪄놔야 되는데, 부드럽게 살찌는 거는 요소예요, 요소. 부드럽고 살이 쪄 있어야만 일을 하는데, 딱딱한 거는 일을 못해요. 경화가 돼서. 그래서 부드럽게 해줘야 된다. 일을 잘하게끔. 그래야만 식물이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잎의 두께에 비례한다. 두께가 두꺼운 거는 더위다 안 타고 식물이 순수하게 잘 자라겠죠. 그래서 이제 비료를 나눠 놨어요. 요소는 시원한 비료, 시원한 비료. 가리는 더운 비료. 그럼 여름에 더운 비료를 많이 주면 좋겠어요? 시원한 비료를 많이 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복숭아 밭에 여름에 더운데 NK 주면 복숭아 물러서 못 써요. 크지도 않아. 날이 더운데 복숭아 밭에다가 NK 줬다. 복숭아 째매나 해가지고 대가리가 물러져 갖고 못 써요. 그 사다 놔도 복숭아 물러져 버려. 근데 요소 주갖고 정상적으로 시원하게 그 잘 익은 복숭아는 집에 갖다 놔도 물러지질 않아요. 우리가 그 양파 사다 놔가 먹다가 놔주면 썩죠. 양파 잘 썩죠. 그 와 양파가 썩냐면 더운 여름에 NK비로 줘본 거예요. 그 양파 썩어버려요. 마늘 사다 놔니까 어쨌든 거예요. 가을에 그 김장 남을 때 마늘 먹으니까 달아나니까 난주 껍데기밖에 없어. 마늘이 귀신도 모르게 다 가버리고 없어. 그 마늘이 왜 그러냐? 마늘이 좋아지라고 NK를 뿌려서 그래요. 여름에는 시원한 비로 요소를 많이 줘야 되고, 가을에 익는 과일들은 9월달 돼서 NK 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럼 여름에 익는 과실에다가 무리하게 NK를 주는 거는 경제적 손실이다. 토양 분석표에 보면 인상가리가 많을 때는 NK를 주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시원한 비로 요소를 살금살금 자주 줘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맥이 빨간 농장들은 요소 질소량이 많은 걸 살짝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장애가 없다. 그리고 연면 시비는 일주일 만에 한 번씩 해주면 좋다. 골드 그린 2번에 골드 칼 1번. 물 20리터에
60cc에 설탕은 120g. 설탕을 쓰는데 설탕은 사이마스케천 알맹이가 녹두알 만하면 설탕 쓰지 마라. 그러면 봉지 싸고 나면 써도 괜찮다. 그래서 비료량이 부족하면 우리가 포도 봉지를 딸 때 보면 어떤 거는 요 송이 줄기가 말른 거 있는 거 있죠. 그 알이 흘러버린 것도 있고 안에서 그것들은 요 포도 봉지 꼭지 산자리 있죠. 여기들을 통해 가지고 봉지 쌀 때로 벌어진 거죠. 그 벌어진 자리로 물방울이 들어간 거예요. 이파리 일행 물방울이 들어가고요. 그 꼭지가 뽀얗게 말른 거 보시죠. 뽀얗게 말라가지고 포도가 막 그냥 멍청한 있잖아요. 그것들은 비료가 작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비료는 우리가 충분하게 먹을 만큼 줘야 됩니다. 그 비료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들이 많아요. 녹균병, 흰가루병, 재피곰팡이. 그리고 이 가지들이 선 것들이 일액을 맺어가 나무가지를 타고 내려오면 나무도 그 가지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는 그 일액은 타고 내려가 나무에 맞으면 나무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사과에 화상병 약을 해가지고 많이 쓰고 있죠. 국가에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올해는 하나도 안 생겨요. 왜? 비가 일주일만 돼 오니까 일액이 타고 내려 다 씻겨버리거든요. 그 국가의 행정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화상병이라는 거 들어왔는데 그 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비가 와가지고 씻겨버리면 나무에 병이 안 생겨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병도 아닌 걸 가서 병으로 여기서 우리는 약을 막대한 돈을 찰살파고 있거든요. 그럼 영양제를 쳐서 잎을 살을 찌고 나면 화상병 자체가 안 생겨요. 일액을 안 맺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어떤 잘못이 된 걸 계속 연구를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교재로 쓰고 있는 교본이 10년 전에 만들어가 그냥 쓰는 거지. 20년 전에 만드는 거지. 3년 전에 만드는 거지. 잘 보시고 해야 돼. 30년 전에도 잘 만드는 거는 영원히 쓸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걸 우리가 관행적으로 쓰고 있으면 우리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나요. 그래서 농업에서 병이 직접 뚫고 들어오는 탄저병, 직접균, 간접균은 영양이 부실해서 일액에서 생기는 병들이 많아요. 간접균. 그것들은 우리가 충분하게 비료를 주면 병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비료량을 제일 잘 맞춰라. 그리고 연면시비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힘을 왕성하게 해라. 햇볕양을 맞춰줘라. 햇볕양을 맞춰준단 말은 우리 하우스가 해마다 땅에 비료가 많아가 실패한다. 그럴 때는 안에다가 차광망을 35% 덮어야 돼요. 그리고 비료값이 이제 떨어지면 다음에는 그걸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비료가 얼마나 중요하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 NK 비료 잘못 주면 포도가 더 더디고 안 커요. 포도알이 더디고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작년에 노지 포도에 이렇게 바닥에 비닐을 깔았다가 8월 달에 9월 초에 뺏긴 사람들이 낭패를 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비닐을 깔아가지고 뿌리가 위로 떠 있는데 그 비닐을 뺏기 부수니까 뿌리가 노출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닐을 씌우는 것도 함부로 못 벗기고 애초에 안 씌웠으면 뿌리가 알로 내려가 있죠. 비닐을 씌웠던 걸 갖다 함부로 벗기면 나빠져서 뒷감당이 안 돼요. 씌워야 좋다 안 씌워야 좋다 이거는 완벽한 결정을 지을 수 없지만은 씌우면 뿌리가 뜹니다. 뿌리가 떴는데 그 뿌리가 노출을 시켜버리면 뿌리가
일을 못 하겠죠. 그래서 여름에 작년에 7월 달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포도가 시들머들하니까 과습으로 인해 일어난 농장들이 포도를 비닐을 8월 달에 홀라당 벗겨버리니까 그 포도가 싹 다 쏟아져 버렸어요. 전국에 그런 농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도가 실패하고 나면 그냥 실패한 것도 우리는 밝혀서 그 자료를 교육용으로 써야 되는데 전 다 부끄러워서 입을 닫아버렸어요. 남사시럽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잘못된 것도 나오고 잘된 것도 나와가지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 정보력을 모아서 그걸 최고의 생산량을 넓혀야 되는데 그게 잘 못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포도들이 동남아로 수출이 되어 있는데 그 포도들이 그 나라에서 과실 당브릭스와 우리나라의 간 과실이 당브릭스가 더 높아야 선호도가 높은데 당브릭스가 낮게 해서는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장을 확보할 때. 그 가보면 베트남 가서 가볼 때 한국 과일과 일본 과일이 동일한 선상에도 일본과 홀딩 비싸요. 그건 왜 그랬냐면 똑같은 과일을 갖다 주고 왜 돈을 적게 받아야 되냐. 그건 우리 농가에서 더 많은 기술력을 갖고 우리는 재배해야 되겠죠. 최상품이면 최상품 가격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국제 장벽이 없습니다. 베트남하고는 무역 이제는 자유화돼서 관세가 없습니다. 무관세예요. 올 1월 달부터 작년도 같은 0.3%에서 올해는 없습니다. 관세가 없는 나라에서 지금 이제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오고 가는 차비, 경비만 차이 나는 뿐이 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들도 더 질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품질에 더 세심하게 해야 된다. 시비량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거죠. 토양 부수비만큼 중요한 게 없다. 꼭 그 방향을 설정해서 그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는 것들이 미생물 실수를 제일 많이 하더라. 미생물을 여름에 갖다 줘가지고 실수한 냉장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봄에 지온을 높여가지고 포도를 생산하기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미강을 뿌려서 그 미강에다가 이스트를 뿌려가지고 덮어가 지온 올린 거 있죠. 그것도 역시 질소를 먹더라는 거죠. 질소분을 먹어가 장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줬던 질소분은 될 수 있으면 포도가 먹게 유도를 해야 되지 거기다가 미생물을 주고 미생물을 먹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는 부분은 우리가 미생물을 사용할 때는 꼭 목적을 둬야 된다. 미생물은 어떤 효과 면에서 좋은 게 있고 어떤 효과 면에서는 내한테 해가 되기도 한다. 실과 덕의 양면성을 가졌다는 거죠. 모든 조건은 양면성을 다 가졌습니다. 온도가 따뜻해야 되는데 그것도 온도를 높이면 나빠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나빠지고 비료도 적게 주면 나빠지고 비료를 많이 주면 나빠지고 우리가 중심선에 되는 부분을 제일 안정화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재배하는 농가들이 눈의 시력이 아주 밝고 좋아야 됩니다. 진녹색에 우리가 정해놨던 수치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이파리 색깔 보고 우리 이파리가 지금 색이 연하다. 요때는 100평의 비료를 한 1kg만 주면 되겠다. 그럼 요때는 또 안 되겠다. 요때는 많이 먹겠네. 요때는 2kg 줘야 되겠다. 이런 잎을 보고 비료를 주는 방법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비료를 그리고 이런 작물이 자라는 과정을 얼마나 잘 세심하게 했느냐 그 차이겠죠. 그래서 봄에는 강의를 아주 많게 합니다. 가을에는 슬금슬금해 강의를. 왜 그러냐, 봄에 동작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도장지가 많이 났다고 해서 포도가 커지고 포도가 좋아지는 않습니다. 봄순이 좋아야 되니까. 봄순에 연면 시비를 충분히 자주 해줘라. 그리고
맹물 시비도 해줘서 잎을 크게 키우라. 설탕량을 3kg 쓰면 마디가 짧아져요. 잎은 두꺼워지고. 그리고 아랫잎이 처지는 것도 그도 올려주고. 그래서 잎이 요렇게 오미도록 괜찮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포도 가지가 약 평균 한 20cm에 가까이 거리가 나와요. 15cm 약 20cm. 그러면 여기보다도 포도 가지를 더 엮는다고 안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보다도 포도 가지가 더 많아도 생산이 충분하다. 이 나무가 그 제식 거리에 비해 가지고 가지 개수나 가지 굵기나 잎 두께가 엽색이 맞지 않아다. 그 말은 이 가온에서는 질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수세가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원했던 힘이 없다. 그런다고 포도를 많이 땄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다수확을 하지 않아요. 가격이 비쌀 때 출하돼서 우리가 돈을 벌었을지는 몰라도 이 포도 가온에서 다수확을 했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다수확.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우리 밭의 경쟁력, 소득이 높아지는 연구를 꼭 하셔야 된다. 대구 경산에서 13개월 정도 배워서 작년도에 5년생이었어요. 5년생 1250평에서 1억 6천만 원 매출이 걸렸어요. 비가림. 노지 비가림. 우리도 1250평에서 우리가 매출액 얼마 나오냐는 거죠. 내가 아는 사람은 700평에 노지 1억 하거든요. 예. 근데 가능하지요. 그 사람은 17,000개, 18,000개 한다는데 노지 1억.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비싸기도 확보를 많이 안 했는데 예. 아이카요. 막 예. 포도도 좋아요 막. 맞습니다. 입 두께입니다. 네, 그러고 요 가는데도 막 손 눈깔 만한 게 2개씩 달렸죠. 예. 근데 맨날 이렇게 해요. 700평에.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가능하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가 돈을 벌어줬는데 누가 돈을 벌어주냐는 거죠. 포도나무가 돈을 벌어준 거 맞아요. 근데 포도나무가 돈을 벌게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는 맞춰야 되죠. 데이터를. 그래서 그 성분과 양을 우리는 정밀하게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서는 퇴비가 보약이다. 퇴비가 보약이다 말해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토양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그 분석표에서 내가 포도나무가 제일 좋아하는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다수확을 할 수 고품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포도는 물을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물을 싫어하게 돼요. 그 배수가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노지 우리가 논에 늦게 심었던 거는 보면 여름에 장 맞으면 배수 안 됩니다. 100m 길이에. 그 아예 처음부터 밭 만들 때 약간 빼떡하게 만들어 가지고 물 빠지면 좋게 해야 되는데 수평에다가 이 고를 지어 놨으니까 풀이 나거나 뭐 되면 이 100m에 물이 안 빠져요. 그래서 어떤 집에는 양쪽 가에 실패해 버리는 데도 있고 어떤 집에는 복판에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 말은 온도 차와 우리가 배수량에 해당한다. 배수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가 강의하는 내용보다도 농가에서 잘된 걸 취합해서 더 많이 알려줘야 되는 거죠. 농가에서 오늘 그 700평에서 1억 하는 분이 와서 일부 강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보가 더 많이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농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분류를 시켜서 내 농장의 토양과 맞게끔 활용해야 되죠. 그런데 마사 땅과 점질 땅, 중점질 땅, 이 네 가지 땅을 분류를 시켰는데 우리가 점질 땅에는 사과나무에 1년에 비로 세포, 네포만 써도 농사가 잘 돼요. 중점질 땅에는 100평 사과나무에 비료를 4포, 5포 써야 되고 중사질은 6, 7포 써야 되고 왕사질은 7, 8포 써야 돼요. 그럼 비료량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 땅이 비료를 얼마나 응집하느냐, 잡아주느냐 안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를 치라고 관주를 하라고 이런 많은 강의를 하는데 그게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영양제를 우리가 꼭 쓸 때는 무게를 달아보고 그 다음에 그걸 식물에 사용해보고 얼마나 빨리 효과가 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냄비에 끓여가지고 남는 거 양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양제 치고 나면 그것도 뭐 별거 있습니까? 뭐 국물이든 건더기 남아야 되잖아요. 냄비에 살살 말려보면 남은 그게 우리가 돈 주고 산 거예요. 영양제가. 영양제를 줬는데 뭐 무게가 안 나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파리가 좋아지느냐, 얼마나 빨리 좋아지고 얼마나 오래 가느냐, 그 다음에 과일이 품질이 좋으냐, 그 다음에 이 제품의 효능이 용량이 냄비에 끓여가지고 달아보면 돼요. 얼마나 남았는지. 그게 영양제 진실입니다. 제가 영양제를 팔아먹고 있지만은 영양제가 하는 시기가 있고 못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영양제는 비료 한 포보다는 영양제가 비쌉니다. 그죠? 그런데 비료로 줘야 될 시기에 영양제만 냅다 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번 마늘 강의하러 가가지고 의성에 마을에 여러분들은 비료를 워낙 작게 주기 때문에 비료 칠 자격, 영양제 사용할 자격이 없다. 영양제 살 돈으로 가지고 비료 사가지고 마늘밭에 조락하고 영양제 사지 말라고 강의하고 왔어요. 그럼 우리 김천에서도 영양제를 사라 그래야 되겠어요? 비료 줘야 되겠어요? 맞아요. 예. 비료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복숭아밭에다가 비료를 잔뜩 주면 도장기만 하면 복숭이 절대 안 큽니다. 복숭아밭에. 포도밭에 비료를 잔뜩 주고 영양제 안 치으면 포도가 기형이 돼버려요. 그래서 봄에는 영양제가 절대적인 수가 있어요. 절대적인 수치가. 그때는 하늘 땅만큼 영양이 중요합니다. 뿌리의 비료도 중요하고. 그런데 여름에는 타이밍 맞게 어느 정도면 도와줘야 되지. 영양제가 보약이다 계속 치다 했나? 난 이제 포도 따러 가면 흘러버리고 없어요. 그런 실패한 농가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제일 잘 자라는 토양 분석에 맞는 비료 이식값이 최소치가 1.2다. 1.2. 1.2는 꼭 유지하라는 거지. 1.2는 1.2 이하가 되면 이파리에 물방울이 맺어서 병을 한다. 그래서 포도에서 비료의 기준값은 최소치 1.1은 꼭 잡아줘라. 몇 나옵니까? 수분 지금 50% 나와요. 이씨는 2.28 나와요. 2.28 나와야. 그럼 우리 시장님 밭에는 지금 이씨가 높은데 그 이씨가 질소분이 아니라는 거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질소가 약하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은 토양 분석이 아마 많이 나왔을 거예요. 대표님, 예.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 밭이 시장님 밭이 예. 대표님이 농사 짓는다고 가정을 하고 예. 지금 이제 이런 거 보면 모식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나 같으면 이 비료를 얼마나 안주를 하고 지금 몇 회에 해서 했으면 좋겠다. 내 이거- 밭이라고 생각하고 표현하. 이건 엠보싱 아닙니다. 지금 요 일부 지금 나고 있어요. 그 엠보싱 아니라고요. 예. 엠보싱처럼 보이는데 그게 쭈그러지는 거예요. 순이 나올 때 이 면적이 못 커가지고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힘줄이 쭈그러지죠. 복판 힘줄이 연맥의 요 중심이 땡겨 들어가고 전부 다 쭈그러져서 그래요. 이파리가 정확하게 다 펴져야 되는데 안 펴지가 쭈글쭈글해서 그런 이게 쭈그러져 갖고 안에 연 면적이 이렇게 쭈그러지는 거예요. 엠보싱이 아니고 엠보싱은 진녹색이 되면서 볼록볼록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세포가 하나하나 올라야 되는 이거는 크게 덤벅덤벅 올라오는데 자기 면적을 못 커서 쭈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비료 한 얼마나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만약에 하기로 지금 여기에서 수분이 50%라면 수분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좀 기다려야 돼. 그럼 수분이 한 35% 내려갔을 때 비료를 주는데 이 땅이 이때까지 퇴비를 많이 써가지고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땅이 푹신푹신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는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데 그리고 유기물이 많기 때문에 비료를 작게 해줘도 흡착을 잘해요. 흡착을. 그래서 여기는 100평당 3kg 이하를 주는 걸 권유해요. 100평당 3kg 이하 한 번 줄 때. 그런데 여기 3kg 이하 줘도 자주 못 줘요. 유기물이 많아서 토양의 함수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요소를 한번 줬을 때는 얘가 나타나서 활용되는 데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이 가져야 돼요. 암모니아 질소가 잎에는 나타나도 뿌리에 이식값은 잘 안 나타나는 거였기 때문에 엽색을 보면서 비료를 주고 이식값을 같이 곁들여서 확인해야 돼요. 그럼 지금 요소로 주면 이식가 많이 그래는 안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연면시비를 한다고 가정하면 한 마리에 몇 그램 연을 넣고 치겠습니까? 연면십이 여기에서는 이 농장에서는 연면십이에 골드그린 물 500에 1.5리터 한 마리는 60cc 요소를 연담한 20에서 40g을 권유해요. 그 대신 그럼 설탕은 300g, 설탕은 120g. 예, 그렇죠. 여기에서는 왜 요소를 연면십이 권유를 하냐면 이식값이 높기 때문에 권유를 하는데 일반 농가에 가서 비록 이식값이 낮은데 비료를 줘라 그러지 함부로 요소를 주는 소리 안 해요. 요소를 함부로 잘못 주게 되면 재미나거든요. 한번 주고 나면 이파리가 까매지니까 밑으로 뿌리에 비료를 안 줘버려요. 그럼 여름에 비료가 없으니까 실패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면시비에 요소를 줘라는 강의를 잘 안 합니다. 후반기에서는 하라 그러는데 상반기에서 요소를 줘라는 강의 안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회원은 지금 황금을 얹고 그 강의를 많이 듣고 이미 실력을 쌓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미 저를 갖다 파악하고 있고 여기 농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걸 알고 질문하는 거죠. 예. 성분요? 성분은 제가 코카콜라처럼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역할이 이제 그린은 성장용, 그린은 성장용, 칼라는 칼슘이 다량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양 성분이 관주를 꼭 할 때는 칼라를 써라 그러고 칼라를 관주하라 그러고 100평에 한 1kg 정도, 1리터 정도 관주를 하라 그래요. 100평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설탕을 같이 한 3kg 넣어주면 좋다. 그리고 질소분이 부족할 때 질소분을 같이 해주면 효과가 더 빨리 나와요. 네. 혹시 설탕 3kg 이상해도 상관없어요? 물 500에 이런 그 작물들이 설탕을 여기는 하우스에 설탕이 많이 남아 있으면 다음에 그 잔량이 곰팡이가 검게 피는데 해는 되진 않아요. 설탕을 5kg 준다고 해서 세포가 상하지 않습니다. 물 500에. 근데 설탕을 5kg 쓸 때는 노지에 직접 비가 맞는 것들, 고추라든지 모내기 할 때 모판에 주는 거라든지 이런 그 비가 직접 맞는데 그런 데는 식물이 영양 손실을 막고 잎에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설탕을 쓰라는 양이 물 500리터에 5kg까지 쓰라 그럽니다. 3kg가 적당하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예, 그거는 내가 여기에다가 급하니까 물 500에 이제 설탕을 5kg를 쿨러 돌리고 주고 그 다음날 씻어버리면 아주 많은 양이 들어가겠죠. 활용 방법이 좀 차이가 돼요. 그래서 응용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설탕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황금알 농법이 절대성을 가진 건 아닙니다. 이 기술을 익혀서 내 농장에서 얼마나 잘 활용할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또 다른 분 질문이요. 이 모액은 항상 주는 겁니까? 모액은
계속 우리가 이 가지에서 노엽은 영양이 있다 없다 그 신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살이 빠지면 안 돼요. 이놈이 살이 빠지면 여기 지상부 전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포도농사지가 돈 많이 버는 농장들은 가보면 이 이거 모엽, 어린 모엽이 항시 살이 쪄 있다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통통하게 살이 쪄 있으면 송이를 한 송이 달고 두 송이 달아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또 질문 뭐 하시는가요? 예. 예, 혼용이 다 됩니다. 골드 그린 골드 칼라를 한 가지를 물에다가 1.5리터를 타면 물의 pH가 5점대에서 6점대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약 흡수라든지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자두에. 영양제는 우리가 과실에 꽃이 7, 80%부터 만개했을 때 포도도 뭐 어느 작물이든지 영양제 치주는 게 최고 좋습니다. 하늘 땅만큼 좋다. 왜 그러냐면 과실이 수정 과정에서 우리가 영양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나무에서 일액을 맺지 않아야 되는데 일액을 맺으면 사과 같은 거 과신 곰팡이 자두 주머니병이나 그런 이상한 병들이 많이 알 수 없는 병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잎이 두껍고 탄수화물이 많아야 되는데 설탕을 그때 쓸 때는 3kg 이상을 쓰게 되면 남아있는 잔량으로 해서 다리에 설탕이 묻어 찐득찐득 벌이 잘 못 달리는 단점이 있어요. 그 설탕은 3kg 이하를 써라. 물 500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꽃 피었을 때는 농약을 쓰지 말고. 그렇죠. 완전 피었을 때는 농약은 안 쓰고 영양제는 꼭 쳐줘라. 그게 제일 좋다. 그러면 장이 없다. 예. 포도 말고 예. 먹으려고 마늘하고 양파를 좀 심는데 지금 시기에 뭘 한번 좀 요소비료가 제일 좋죠. 요소요. 지금도 해야 됩니까? 캐기 20일 전까지도 요소를 뿌린 거는 저장력이 좋죠. 예. 그 지금 그 마늘밭에 같은 경우는 당당히 몇 그램 정도 하는 거지? 그 헛골에 비료가 충분히 오늘 같이 올 때는 비료가 올 때는 위에 뿌려줘도 괜찮은데 100평에 10kg면 평당 100g 양이거든요. 안 그러면 헛골에 주는 거는 괜찮은데 마늘은 100평에 헛골에 10kg 평당 100g 양을 줘도 되는데 양파 같은 경우에는 헛골에 비료 주면 다 못 먹어요. 뿌리가 약해서. 그 감자 같은 것도 헛골에 100평 10kg 주는 건 괜찮아요. 옥수수도 10kg 괜찮고. 그럼 희비량과 잎의 두께와 잎의 양에 따라서 생산량이 바뀌거든요. 박사님, 예. 지금 하우스에 예. 시장님 밭에는 꽃이 이 정도 피고 있는데 매일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 지금 찌그러지기까지 피거든요. 예. 빠졌어 잎이. 어떻게 처방해야 됩니까? 요소비료 아닙니까? 요소비로 지금 주로 연면 시비는 지금 골드 그린- 피어서도 가능합니까? 예. 꽃이 피었을 때 주라 그랬잖아요. 예. 꽃이 7, 80%부터 100% 피었을 때까지 영양제 살포하는 한 땅만큼 좋다. 그죠? 칼라도 살 거도 되고. 예, 그린의 칼라를 물 500에 1.5리터에 설탕 3kg. 그리고 지금 바이러스 강 잎이 오그러지는 게 나오는 거는 맹물 시비로 해줘야 돼요. 맹물 시비, 연면 시비 하란 말입니까? 그렇죠. 아침에 맹물 시비를 해서 잎에 영양을 이동시켜주고 잎의 함수량을 늘려줘야만이 낮에 가리, 가다, 온열상을 막을 수 있죠. 맹물 시비는 뭐 매일 해야 됩니까? 그렇죠. 매일 해줘야 풀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닥에 비료 주고 그래야 풀린다는 거죠. 풀리긴 풀립니까? 예. 비료를 주면 풀리죠. 비료를 주고 영양을 주고 해야 풀리죠. 그렇지 않으면 안 풀려요. 예. 목적이 정은 뚜렷해야 되죠. 그 우리 황금알 농구에서는 다른 영양제 있으면 우리 거 빼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만 해도 영양을 최대한 맞춰놨는데 그걸 더 쓰게 되면
그 영향이 과다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살포하고 남는다고 한 번 더 살포하면 잎이 고실해져 버려요. 그렇죠. 한 번 살포하고 그 자리 처음 물이 안 마른 데는 살포해도 괜찮은데 처음 친 자리 물이 마른 자리 살포하면 말라버려요. 고실해져 버려요.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안 하셔야 된다. 예. 예. 집 깔면 어떻습니까? 집 좋습니다. 집을 깔게 되면 우리가 그 포도 가온에 집을 깔게 되면 그게 집에서 가리 성분도 녹아 나오고 유기물 양이 매년 흡수가 되기 때문에 뿌리 발달이 아주 좋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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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들을 더 많이 세심하게 배워야 되죠. 간주를 하려고 하면 아까 100평에 칼라 1리터, 예, 1리터에 설탕 3kg. 3kg. 간주는 예, 요소비로 1kg에서 3kg 정도 사이를 주면 3kg 정도. 1kg에서 3kg 정도 요소가. 칼라 1리터에 3kg에 요소 1kg에서 3kg 사이를 줘라. 예, 그렇죠. 100평에 3kg 너무 안 맞습니까? 설탕? 안 많아요, 그거는. 물 500에 3kg 한다고 해서 그래 당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이삭이 물 500에 예, 물 500에 사서 그 관주를 100병에 하는 것 같으면 그래 많은 양도 안 되고. 이삭이가 두툼하고 나면 병이 없잖아요. 응애도 많이 안 달라들던데. 응애는 별개죠. 그래도 응애는 내 밭에 오는 직접 가해하는 충이죠. 사장님 그러면 이거 100평이 아니고 1000평 같으면은 설탕이 3kg 말고 30kg 들어가도 그렇죠. 괜찮은 거네. 괜찮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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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 일하는데 예, 설탕은 여기 열매 살포를 해도 예. 알갱이가 커가지고 포도 이파리가 흡수를 못 한다고 그러는 사람이 그 사람 말도 맞고. 그것도 맞습니까? 예. 그럼 이거 살포를 해가지고 효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말은 효과가 없고 제가 말하는 건 저 말대로 하면 효과가 있고. 예, 그래서 황금알 농구에서 하는 농가들이 설탕을 썼을 때 절간이 짧아지고 다 좋아지거든요. 그 절간이 짧아지고 잎이 두꺼워지고 좋아지기 때문에 쓰는 거죠. 혹시 저거는 어떻습니까? 설탕 대용으로 스테비아 있잖아요. 그런 건 말도 하지 말고. 그건 안 돼요. 그럼 사카리 치죠. 예, 설탕이 탄수화물이지 뭐 사카리나 스테비아를 친다고 해서 얘가 뭘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그 나중에 그러다가 여기다가 설탕 써가지고 갖춰놓으면 지가 먹어야 되죠. 성주 사람들이 예? 성주 예, 참외농사 말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주 사람들이. 예. 근데 이제 사카린 같은 거는 이제 우리 식품인데 그걸 쓰게 되면 이제 단맛을 느끼게는 할 수 있으나 식물의 그 맛은 느끼게 할 수 있으나 부패를 좀 막아낼 수 있고 그 이상의 효과는 없어요. 그 잎이 만드는 영양소 고유 영양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린만 쳤는데 그린 두 분의 칼라 한 아니 번. 근데 농약하고 그린하고 예. 설탕하고 다 혼합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황금을 농법을 잘 활용하면 누구든지 그 생산을 향상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